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182조 양도소득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이제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가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신경 쓰셔야 되는데 최소 5문제, 최소 평균적으로 5문제 정도, 그리고 2015년도에는 6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을 6문제로 잡고 평균적으로 5문제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16년도에는 역시 5문제 정도, 그리고 임대소득세 쪽에서 1문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양도소득세에서 공부하려면 한번 좀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역시 뭐 총설 해갖고 의의라든지요, 성격, 요런 내용이 나오네요. 이런 부분 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인사말 정도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세법의 당사자죠. 세법의 당사자는 과세권자와 누구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죠. 납세 의무자. 그런데 과세권자는 종합부동산세 할 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국세는 납세지를 관할한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무서장. 지방세에서 국세로 넘어오는 순간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과세권자 바뀐다는 걸 좀 잡으셔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실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어디에 신고 납부해야 될 것이냐, 그럴 때에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서 여러분한테 정답을 요구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인데요. 자, 이 부분은 별표 하나 정도. 그래서 하나 가끔가다 나와요. 단독 문제로. 그래서 특히 이 납세 의무자, 항상 양도소득세나 소득세는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인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죠. 근데 이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서 크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그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함에 따라서 납세 의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 납세 의무의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가다가 단독 문제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나오면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아주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우리 과세 여부죠. 일단 뭐 시험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실무 나가서도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세 대상. 이것이 소득세법에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거냐. 그런데 우리 부동산세법은 다 무슨 방식? 열거주의 방식이죠. 법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규정돼서 그 개별 규정된 것을 양도하면 과세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되셔야죠. 실제 여기서도 시험에 나옵니다.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고요. 그래서 과세 대상에서 나오면 이건 출전이 여러분한테 맞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여기서 나오면 오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맞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의 개념, 양도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거냐,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를 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재산을 양도해야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양도의 개념은 별표 3개. 얘는 단독 문제로 충분히 자주 나와요. 단독 문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기본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실무 과정, 저기 뭡니까, 본 과정에서도 여기가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재산을 양도했다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되면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합니다. 그렇죠? 비과세는 제가 우리가 취득할 때부터 비과세, 그 다음에 세액 공제, 세액 감면, 꼭 개념 구분해서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특히 이 비과세 쪽에서 우리 시험에서 또 실무에서도 가장 밀접하게 일어나는 것이 1세대 1주택가 그 부수 토지와 관련된 내용이죠. 일단은 뭐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시험에 나온다.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실무 나가시면 이 부분을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예외 원칙적 규정과 예외적인 규정을 구분해서 원칙적 규정을 조건을 충족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또 원칙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외적 요건으로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걸 여러분이 반드시 분명히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죠. 다만
우리 이 규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접근하는 방법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세에 대해서는 확정되면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양도 또는 취득식입니다. 양도 또는 취득식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거는 글자 그대로 언제 양도한 거고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는 시간적 기준이에요. 시간적 기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거 초창기 때는 정말 시험에 잘 나서 거의 매해 나오다시피 했어요. 거의 나오다시피. 근데 과거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물어볼 게 별로 없어, 거의. 그래서 사실 2015년도에도 개정된 규정이 있어갖고 나올 줄 알았는데 단독 문제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꼭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결정되면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 바로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제 세액 계산한 거죠, 뭐. 근데 이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소위 말하는 공인중개사도 상당히 껄끄러워하는 부분이 요 세액 계산 부분입니다. 세액 계산. 예. 근데 복잡하니까,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니까 여러분 시험에 거의 매해 나오죠. 어떻게 과표를 구할 거냐는 과세표죠. 특히 2016년도에는 개정도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돼요. 나온다 보셔야 돼. 그냥 나온다. 2015년도에 나올 줄 알았어요. 세율이 나올 줄 알았어요. 개정된 부분이 있고 특히 주택가 조합 입주권 상당히 중요한 세율 규정인데 안 나왔지만 2016년도도 개정된다. 개정돼서 뭐 개정된 거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예. 한시적 규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해 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액 계산이 됐으면 어떻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것인가라는 부가징수에 관련된 규정이에요. 부가징수. 예, 거의 매해 나오다시피 합니다. 거의. 이제 가끔 가다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가끔 가다가. 부가징수.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새끼 별표 다 치고 있네, 다 치고 있네. 이런, 그러면 나도 치겠다, 이씨. 아니야, 여러분 벌써 별표 개수가 달라. 별표 개수가 다르고 여러분 여기 봐. 5문제에서 몇 문제? 6문제. 그러니까 각각 요건별로 하나씩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공부하기가 부담스러운 게 전 범위가 시험 범위입니다. 사실상 전 범위가. 올해 나올 걸로 예상했었고요. 나왔죠. 2015년대도. 근데 상당히 난이도가 높게 나왔어요. 요 부분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에이 설마 이 정도까지 나오겠어? 라고 해서 2015년도 강의할 때 강의 안 했습니다. 거의 다루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나와요. 제가 면피를 하기서 다 하면 좋은데 그러게 되면 여러분이 부담이 커지니까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갖고 요 정도는 해야 된다. 요 정도는 안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 이런 문제가 꼭 나와요. 설마 이런 문제까지 그런 부분이 나왔고 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2015년도 강의할 때 마지막 부분에서 심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 많이 건드렸어요. 그때 도망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거기서는 또 안 나왔어. 그래서 약간 포인트가 조금 한 문제는 벗어난 문제가 바로 요 과표죠. 근데 부가징수도 나온다 했는데 나왔고 그대로 뭐 어려운 문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범위가 다 별표 치고 있네라는 부분 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7번째 양도소득세의 특징이 뭐냐면 양도소득세는 구 외에 있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도 과세합니다. 어디 있는 거? 국외.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다 국내 부동산을 전제하는 겁니다. 다 어디 있는 거? 국내야. 해외에 있는 거를 가지고 해외 부동산 취득했다 해서 취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해외 부동산 갖고 있다고 해서 재산세나 종부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외 부동산을 뭐하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별표 안 칠랍니다. 그래서 별표 안 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죠. 예, 그래서 저 나와봐야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공부할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한번 의 볼까요, 여러분? 총론에서 182조 한번 보죠.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자, 의 보시면 개인이 제일 먼저 무슨 말 나옵니까, 여러분? 개인이죠. 그렇습니다. 소득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개인입니다. 소득의 귀속자가 개인이면 뭘로 가셔야 되는 거고,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법인세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예, 법인세 만약에 법인세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은 공인중개사 시험 걷어치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공부하셔야 돼요. 한 4년에서 5년을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소득세가 과세가 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다? 개인이. 자, 밑줄 좀 쳐주세요. 해당 과세 기간. 이게 소득세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해당 과세 기간. 저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과세기간은 무슨 세라고 했죠,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기간세라고 했습니다. 기간세. 자, 이 개념을 놓치지 마세요.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1과세 기간으로 해서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을 바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네요.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소득은 계속 발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로자는 매월 발생하는 거죠. 근로소득을 받으니까. 또 사업자는 어떡할까? 사업자는 매일 발생하죠. 매일 물건 팔고 소득 발생, 물건. 그러면 그거 물건 하나 팔고 세무서 가서 신고 안 왔습니다.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소득세는 그 소득을 몇 년 단위로 합산하라? 1년 단위로 합산하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개념으로 정리할게요. 자, 제가 올해 부동산을 3번을 양도했다 봅시다. 부동산을 3번 양도했어. 그래서 한 번은 100의 이익이 발생하고 한 번은 20의 손실이 발생하고 한 번은 10의 이익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부동산을 3번 양도해서 한 번은 100, 한 번은 마이너스 20, 한 번은 10. 장사 잘한 건가요? 이 정도면? 잘한 거죠. 예, 잘한 거지 뭐. 예. 그래서 결국 3번에 거래해서 2번 이익 보고 1번 손실 본가? 그럼 잘한 거죠. 그러면 소득세는 이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몇 년 단위로 합산하는 얘기야? 1년 단위로 합산해서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을 합정시키란 얘기죠. 그러면 결국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은 얼마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렵지. 얼마야? 이거 계산하는데 그렇게 어렵네. 90. 100에다가 20을 빼고 10을 더하네. 어려워. 요게 바로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창출된 소득이란 얘기죠. 요기에 대해서 뭘 때리겠다는 얘기 여러분? 소득세 때리겠다는 얘기죠. 자, 근데 저는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요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요건 뭐 발생한 거죠? 손실. 그럼 손실은 다른 이익 금액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하나의 또 절세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딱 올해 하나 양도했는데 하나가 20의 손실만 발생했어. 그럼 마이너스가 나왔단 말이야, 올해. 하나 팔았는데. 그러면 이때는 소득세는 어떻게 하냐? 0으로 봅니다, 0으로. 자, 플러스면 우리가 내야 되는 거죠. 세액을 계산해서. 과표에다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그 산출세액이 플러스면 내야 되는 거죠. 내야 되잖아. 근데 그게 마이너스가 나면 어떻게 돼? 돌려받아야죠, 그럼 거꾸로. 이해하시나? 네. 과표에다 세율 곱해서 양수가 나왔어. 그러면 양수가 나오면 이건 납세문자가 내는 거라며. 네. 근데 지금 이건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러면 돌려받아야 되죠. 그러면 과세관청은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그래서 뭐로 본다? 0으로 보는 게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0으로 본다. 0으로 본다는 것은 받지도 않겠지만 뭐 하지도 않겠다? 돌려주지도 않겠다. 이게 과세관청의 기본적인 놀부심법이에요, 여러분. 지들이 받아먹을 건 악자까지 받아먹고 줄 거는 안 돌려주겠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심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올 때 이거를 그대로 딱 하나만 놔두면은 소득을 줄이는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즉 내가 올해 소득이 너무 갑자기 커졌어. 소득이 갑자기 커짐으로 인해서
커짐으로 인해서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이 가능할 때에 어차피 손실이 예상되는 종목이 있다면 당해연도 이익이 많이 날 때 그걸 팔아버리는 거죠. 그럼 과세 대상 소득을 어떻게 하는가?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이해하시나요? 무슨 말인지?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일어나요.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코치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자. 그럼 조금 더 세부담 줄이기 위해서는 손실 어차피 얘는 1이 내나 내년 내나 올해 내나 처분할 거라면 손실이 날 거라면 올해 처분하자 그렇게 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얘 소득세는 항상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해서 그래서 바로 그 과세 기간이라는 것이 바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1과세 기간으로 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는 거죠. 그래서 과세 기간이 12월 30일이 어떻게 되면 종료가 되면 과세 기간이 종료된 거고 바로 요때 소득세라는 납세 의무가 어떻게 하는 거죠? 발생하는 것을 납세 의무에 뭐라고 하죠, 여러분? 성립이라 그런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종칠 때. 그래서 우리 이제 12월 30일 딱 지나면서 0시가 되면서 종각에서 보신가 땡 종치잖아, 타종하잖아. 그 타종은 바로 뭐야? 과세 기간이 종료됐다는 얘기야. 종쳤다. 이제 너희들 뭐 내야 된다? 소득세 내야 된다 그 얘기야. 그 소득을 계산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 언제?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어떻게 하는가? 신고하고 엔드 뭐하라? 납부하라 그 얘기죠. 5월 달에. 그래서 5월 달에 납세 의무자가 뭐하면 소득세를 신고하면 그 신고에서 납세 의무가 어떻게 되는 거고 여러분? 확정되는 거죠. 소득세가 결정됐잖아. 그러니까 소득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야? 과세관청이 하는가? 납세 의무자가 하는가? 납세 의무자가. 그리고 그 신고에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고 그거를 뭐하면 납부하면은 납부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소멸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간세인 소득세의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단계를 한눈에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는 전형적인 무슨 세다? 기간세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의 자산 밑줄. 여기 이제 과세 대상이죠. 부동산 등의 자산. 여기 이제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산을 다시 동그라미 모함으로써 여기는, 그렇죠. 이제 여기는 키워드가 양도입니다. 어디로 오면 양도 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여러분? 양도야. 취득세는 뭐였어요, 여러분? 취득. 등록면에서는 등록. 재산세는 소유.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로 그러면 되겠죠? 그럼 양도세는 뭐야? 이제 키워드가 양도죠. 그로 인해서 발생한 뭐를? 양도로서 발생한 뭐를? 소득, 동그라미. 이게 가장 포인트죠. 이게 과세 객체가 되는 거죠.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바로 뭐란다, 여러분? 양도 소득세랍니다. 자,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세법에서 말하는 뭐는? 소득은. 세법에서 말하는, 즉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뭐를 말한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무슨 금액에서? 총수익 금액에서. 그 총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뭐를? 필요 경비를 뭐한 금액? 차감한 후의 금액이죠. 차감한 후에.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세법에서 말한 소득입니다. 그럼 총수익 금액에선 1월 1일부터 부동산 등을 양도했거나 또는 여러분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급여를 받은 나한테 들어온 돈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 맞습니까? 요즘은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맨땅에 헤딩이라는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맨땅에 헤딩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맨땅에 헤딩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제 카페 보면 이렇게 그 독학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혼자서 독학한대. 그럼 저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독학으로는 힘듭니다. 학원을 다니시거나 인터넷 강의 수강하시면 들으셔야지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혼자 독학을 한다. 책을 어떤 게 사는 게 좋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외람된 말씀이죠. 99%는 떨어집니다. 우리 듣는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독학이라는 게 사실 힘들어요. 지금은. 그 투입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 경비죠. 그러면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자 우리는 이양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때 이걸 가능하면 어떻게 함으로써
줄이면서 소득을 줄이면서 소득세 부담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회피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줄이는 방법은 몇 가지 여러분? 두 가지. 뭐를 줄이거나 요걸 줄이거나 필요 경비를 어떻게 하는가? 증액시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거는 건드리기가 힘들다는 얘기야. 이거는 못 건드린다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수입은 상대방이 뭐가 되는가? 필요 경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총 수익 금액을 여러분한테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뭐해서 원천 징수해서 다음 달 10일 날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거죠. 학원에서 저한테 강의료가 들어왔다. 그럼 나는 이 강의를 빼고 싶어. 과세 대상 소득에. 그러면 그래서 내가 소득 이걸 안 잡았어. 근데 학원에서는 저한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이미 보고했단 말이야. 저한테 급여를 페이를 지급하는 순간 해당 페이에 대한 소득세를 빼고 주고 보고해버린 거죠. 그럼 국세청은 연말 갖고 이걸 다 뭐 하는 거야? 이제 상호 크로스 체크하는 거죠. 지급했다는 사람과 받았다는 사람은 항상 크로스 체크. 그게 원천 징수죠. 원천 징수의 가장 큰 무서움이 뭐냐면 소득세를 뺀다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상호 뭐해서 크로스 체크해갖고 과세 대상 소득을 누락시키는 거를 뭐 하겠다는 얘기야? 방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거의 다 100% 걸린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못 건드린다 보면 뭘 잡아야 돼, 여러분? 필요 경비를 잡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근로자인 배우자가 근로자다. 그럼 여러분 우리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연말정산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2월달에 연말정산에서 이 결과가 나오는 건데 1월달에 이제 우리 연말정산에 대한 서류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1월달 연말정산 때 제출한 서류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 요거죠, 요거. 이 증빙서를 제출하는 거 아니야. 1년 동안에 발생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뭐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런 거 다 보고하는 거 아니야. 그 보고하는 내용은 뭘 잡는 거야, 여러분? 필요경비 잡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자는 반드시 내가 나가는 돈에 대해서 반드시 뭘 갖춰내야 돼? 증빙서를 갖춰내야 된단 말이야. 증빙서를 갖춰놓지 아니하면 세법에서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되시거나 사업자가 됐을 때에 특히 나가는 돈, 받는 돈은 뭐 그건 알아서 처리하면 되지만 반드시 뭐 하는 돈은 나가는 돈은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증빙자를 어떻게 해야 돼? 갖춰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갖춰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 갖춰놓지 않으면 실제 나간 비용이라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반드시 뭘 준비해야 된다? 증빙서를 준비해라.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계좌이체가 제일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받는 것도 좋지만 세금계산서 받는 것도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부가가치세 나중에 계산하려면 그렇지만 가장 세무사적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게 바로 뭐예요? 금융거래죠. 계좌간 이체한 것은 제3자인 누구를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잔액조회라든지 거래조회 뽑으면 다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계좌 이체. 요즘 뭐 편하잖아. 핸드폰으로 다 끝나잖아 요즘은. 옛날에는 은행 가야 되지만 요즘 은행 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내년부터 무슨 은행이 나와요? 인터넷 은행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은행이 없어. 객장이 없어. 은행이란 실체가 없어요 지금. 없어지고 이제 뭐로 바뀌는가? 인터넷상으로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증권적인 뭐가 있냐면 키움증권이라는 거 있어요. 키움증권이라는 거는 인터넷 증권회사예요. 그죠? 왜 그래 촌스럽게. 아니 오다 가다 무슨 증권회사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키움이라는 증권회사는 실무상에는 없어요. 어디로만 있는가? 인터넷상으로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은행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걸 꼭 갖춰놔라. 특히 사업자가 되면 이거는 반드시 갖춰놔야 돼. 그래서 결국은 소득에서 총수급에서 뭘 뺀 거다 여러분? 필요 경비를 참아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 양도소득세를 끌고 오면 이게 바로 문제 무슨 소득이 되는 거고? 양도소득. 부동산 등을 모함으로써 요걸 좀 이따 하고. 자, 그러면 이때 세법에서 말한 소득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 했죠, 여러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종합소득,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퇴직소득, 뭐가 있죠 여러분? 양도소득. 그래서 소득세법상 소득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로 구분한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외우셨는데 이거를 우리 뭐라 하냐면 종태양이랍니다. 소득세에서 말한 소득은 몇 가지다? 세 가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특히 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합해서 뭐라 하냐면 얘들을 분류과세랍니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나왔었고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합해서 뭐라 한다 여러분? 분류과세랍니다. 분류야 분리가 아니라 세법은 단어 하나마다 용어가 다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걸 분리과세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분류과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분류과세. 즉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해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몇 가지로 구분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따로, 퇴직소득세 따로, 양도소득세 따로. 그래서 소득세법상 소득은 몇 가지 구분한가?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 5월달에 세무서 가셔갖고 자, 나 소득세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세무서는 대부분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과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것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근데 얘는 왜 없어? 퇴직소득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퇴직금 뭐 할 때? 지급할 때 그 지급하는 사업자가 그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뭐 합니까? 완납적 원천징수를 합니다. 완납적 원천징수. 여기서 원천징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빼는 걸 말하는데 완납적이라는 것은 그 원천징수로 소득세 과세를 종결시켜버리는가. 그래서 저도 퇴직금을 받는데 일찍 퇴직하는 바람에 인생 망가졌지만 2015년도 7월달에 저희 친구들이 한 반 이상이 나왔어요. 반 이상이 7월달에 퇴직해갖고 그리고 나올 때 그냥 나오네요. 또 한몫 챙겨갖고 나와야죠. 몇 년치 페이를 받아갖고 나오니까 특별 보라고 해갖고 뭐 요즘들 잘 놀고 있어요. 스키도 언제까지 노나 보자. 1년은 놀아. 1년은 놀겠지. 근데 지금 벌써 이제 투탁투탁 치고 받기 시작해. 예전에는 아침만 먹이면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했는데 요즘은 새끼를 붙어서 그냥 계속 새끼 먹여야 되니까 이제 처가 환장하는 거야. 어디 나가질 못해. 이 왼수 같은 인간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서럽다. 힘없을 때 이제 막 들어와 공격이. 힘도 없어. 돈도 못 벌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여자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동안 쌓인 게 와. 하지 마라. 웬만하면. 인생을 잘해봐야 본전이야. 내가 볼 때는. 맞죠? 아씨. 그래요. 그래서 종합소득은 죄송합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세. 자, 여기서 시험 대비 이때 무슨 소득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무슨 과세한다고 그래야 돼, 여러분? 분류과세랍니다. 이게 실제 나왔던 거예요. 최근에도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출제는 어떻게 장난치냐면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런 말을 바꾸는 거지. 분류과세한다를 뭘로 바꿔? 합산하고 과세한다. 아니야. 따로따로 몇 가지로 구분하라? 세 가지로 구분한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로.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따로,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 따로, 별도로 양도소득 있으면 양도세 따로 신고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바로 뭐고요, 여러분? 요 중에서 우리 소득세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여러분? 양도세. 이거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 얘는 거의 뭐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얘들은 무슨 소득을 하냐? 합산합니다. 이자가 받았다, 이자 소득, 배당을 받았다, 배당 소득, 그 다음에 회사를 죄송합니다. 사업을 한다, 사업 소득, 회사 다닌다, 근로소득, 퇴직했다, 연금소득, 로또 당첨됐다, 기타 소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들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여기는 다 뭐라 써있어? 플러스란 것은 뭐라요, 여러분? 합산해서 과세하겠다. 합산해서 얘들은 뭘로 과세하겠다?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회사를 다닌다, 직장을 다니면서 뭘 발생하고 있어? 근로소득. 근데 근로로 받은 소득을 내가 예금을 한다. 재산 형성을 위해서 은행에다 예금한다. 그러면 동일인의 명의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합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뭐냐면 소득은 가능하면 어떡하라? 명의를 분산시키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자, 여러분이 사업을 해요.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사업을 하는 거죠. 또는 배우자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도 근로소득가 있다. 그러면 이 모은 돈에 들어온 돈의 일부를 내가 은행에다 저축하겠죠. 그때 저축할 때 명의자는 동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뭘 알아? 분산시키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동일인 명의로 하면 다 무슨 과세 되니까? 합산과세 된다는 얘기죠. 합산과세. 그러니까 소득세를 어떻게 하면 줄여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명의를 분산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주택이 하나 있는데, 자, 남편의 명의로 주택 하나 하고 있다. 이번에 주택을 하나 더 사갖고 나 이거 뭐 하고 싶어? 임대사업 하고 싶어.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다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그러한 것일 때는 성격이 다르다. 거주용은 누구 배우자 명의로 한다. 근데 이번에 어떤 투자 목적으로 한다. 그거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보다 명의 분산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럼 우리 시험 범위는 요 중에서 또 여기가 문제가 돼요. 요 사업소득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사업소득과 부동산 매매업이 있죠. 그리고 주택신축 판매업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 건설업이 있네요. 여기까지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입니다. 사업소득 중에서도 무슨 소득과? 부동산 임대사업소득과 부동산 매매업, 그 다음에 주택신축 판매업, 건설업. 여기까지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예요. 작년에는 2015년도 요 부분 그 전에 매년 나왔지만 그렇게 크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적다 봐서 이렇게 평소 강의할 때 그리 강조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역시 시험에 안 나왔죠. 어떤 분은 왜 안 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안 나올 것 같이 보여서 안 한 거예요. 또 안 하면 안 한 대로 뭐라 그래. 하라는 거나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 하라는 건 제대로 못하면서 뭘 왜 이 부분은 하니 안 하니? 네가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한 거잖아. 근데 2016년도는 반드시 아마 할 겁니다. 이거는 올해 쉬었기 때문에 2015년도 쉬었기 때문에 다시 2016년 나올 가능. 여기서 매년 하나 나왔어. 최근에 계속 한 문제 나왔어. 나올 때마다 어렸어요. 이 부분이 쉬운 문제에 나온 적이 드물어요. 뭐가 나오면 임대사업소득세가 나오면 쉽지가 않았어. 그밖에 안 나왔죠. 한 문제가. 그 하나 안 나온 문제가 어디 나온가? 바로 양도소득세로 가버린 거지. 그래서 그 전에는 최근에는 양도소득세 5문제, 사업소득세,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한 문제에서 6문제가 배정됐던 건데 임대사업소득이 안 나와버리니까 이걸 한 문제를 뭘로 배버린가? 양도소득세 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2015년도에 몇 문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6문제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다면 양도소득세 몇 문제로 갈 것이다? 5문제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야. 물론 이건 미래에 대한 예측이죠. 근데 특히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은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죠. 저는 무지하게 이걸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실무에서는 이걸 알아야 누굴 잡으니까 임대사업자 잡잖아요,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임대사업자를 잡고 있지 못하면 고정비 자체도 회수가 힘들어져. 그럼 임대사업자와 거래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임대사업으로 인한 세금 문제를 여러분이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실제 뭐 학원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 사람이 임대사업자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 매체를 갖고 있어. 근데 그거를 계속 임대를 줬다 뺐다 하면서 수수료 나가는 게 아까워.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해. 있는 놈이 더해. 그거 수수료 줘봐 얼마나 준다고. 그걸 안 주겠다고 자기가 하는 거야.
그 이해도 돼요? 그 이런 걸 잡으셔야 되는 거죠. 자, 요게 바로 소득세에서 말한 소득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정리합시다.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소득세에서 말한 소득은 뭐다 여러분? 총수익금에서 뭘 뺀 거다? 필요경비를 뺀 거다. 이때 소득세에서 말하는 소득은 그게 다시 성격에 따라서 무슨 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세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뭐고? 양도소득세. 이거 외에도 종합소득세에서 뭐 사업소득인 임대사업소득이라든지 요 부동산 매매업이나 주택 신축 판매업 이런 것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요. 과세권자 볼까요? 예, 역시 밑줄 양도자의 주소지 이게 납세지네요. 그럼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물어봐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자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양수자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어. 난 그분이 정말 고민스러운데. 아니 생각해봐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니까 당연히 양도자와 양수자 중에서 누구한테 부과되는가? 양도자가 내는 세금이야. 도자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제가 막 하다가 도자가 내요? 수자가 내요? 그러면 누구지? 아 이렇게 심오한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양도소득 글자들 항상 누가 내는 거야 여러분? 도자. 그래서 거기 뭐라 써요 여러분? 양도자라고 됐죠. 그거를 실제는 살짝 물어봤고 양수자 한 글자 고쳐. 근데 그게 어려서 고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함정을 팔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한 글자 고친 건데 그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세로 가면 기본적으로 어디다 여러분? 주소지죠.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다 어디였죠 여러분? 소재지였죠. 그러나 국세로 오면 어디로 간다? 주소지. 이렇게 바뀌는 걸 잡으셔야죠. 그리고 누가 나온 거야 여러분? 국세니까 세무서장 모든 국세죠. 자, 그 다음에 과세 대상 보죠. 과세 대상. 납세무자는 내버려 두시고요. 부동산 등 별표 하나 쳐놨나요? 네, 부동산 등. 자, 2016년도에는 개정돼 갖고 작년에 개정돼서 1년 유예에 대해서 2016년부터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밑줄 하나. 우리가 주된 타겟은 부동산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하나. 죄송합니다. 부동산 등 하나. 부동산. 맨 앞에 있죠. 과세 대상 맨 앞에 부동산 등 있죠? 그 다음에 뭐죠? 주식 등 있죠? 그 밑에 주식 등 있죠? 네, 그리고 그 밑에 하나가 더 나왔어. 이제 내년 16, 거기다 적어서 파생상품 있죠? 2016년부터 처음 과세되는 거야. 2016년부터 파생상품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대그룹으로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잡으셔야 돼요. 세 가지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뭐로 구분한다? 부동산 등과 주식 등. 그리고 2016년부터 뭐가 더 추가되는가? 파생상품입니다. 파생상품. 한마디로 말해서 내년 2016년부터는 증권 등에 대한 과세 강화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양도소득세에서 주식 등 거기 주식 있죠 여러분. 주식에서 우리가 내년에 세율이 개정돼요. 근데 시험에는 절대 안 나와 우리 시험에는. 근데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해 지금. 대주주의 범위를 이거를 약하게 시켜놓고 지금 양도소득세 대기업이 양도하는 주식일 때는 10% 과세된 걸 20% 중과세, 20% 과세겠다 내년부터 바뀌었어.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기업들 이런 데서 대주주들 지금 막 주식 팔고 있어 막. 그래서 지금 코스닥 주식에 지금 힘이 없는 게 대주주의 장외 거래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팔 거 언제 팔겠다는 얘기야. 올해 팔면 10%, 내년에 팔면 몇 프로? 20% 여러분. 그러면 10%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니야 그 10%가 엄청난 거죠. 예를 들어서 10억을 팔았다. 10억을 팔았다. 그러면은 과표 10억이면 올해는 얼마인데? 1억. 내년은 2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 파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팔고 내년 지나면 다시 어떻게 하면 돼? 매수하면 되는 거죠. 아씨 집에 갈까? 그래서 주식에 대한 과세 강화 이러죠. 거기다가 또 뭐가 들어오는 거지 내년에? 파생상품 세 얘기하지. 여러분 상당히 낯선 단어죠.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쪽 금융주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 강의를 합니다. 증권 투자 상담사, 그다음에 펀드 투자 상담사,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인데 이 두 가지로 보면 되지만 일반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파생상품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선물, 옵션, 수합 이런 거 과세해버리겠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일정한 걸 내년부터 과세하겠다. 그게 이제 들어온 게 뭐예요, 여러분? 파생상품입니다.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목.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2015년도까지는 대그룹을 몇 가지로 구분했는데 두 가지, 부동산 등과 주식 등 두 가지로 구분하면 돼. 자, 내년부터 몇 가지로 한다고요?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 세 가지. 요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파생상품에 대한 걸로 여러분이 들어갈 필요 없어. 시험에 안 나와, 우리 공인중개사하고는. 근데 저쪽 증권 쪽으로 가면 저는 거기 가서 계속 이거 하는 거죠. 주식하고 뭐 파생상품 이쪽 설명하고 공인중개사 오면 뭐 하는 거? 부동산 하는 거죠. 저는 조금 이중생활 하는데. 그러면 몇 가지로 구분한다 여러분? 세 가지.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는 어디만 보면 되는가? 부동산 등만 보시면 돼요. 주식에서도 가끔가다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결론. 주식 등이나 파생상품은 절대 시험에 나왔다 하더라도 뭐는 아니다. 답은 아닙니다. 그쪽 가서 찍지 마십시오. 절대. 가끔가다 나왔어. 얘들 주식에서도 이러이러할 땐 주식에 대해서 과세한다. 근데 걔는 나오기는 나오지만 뭐는 아니다. 답은 아니다. 답은 어디서 찾아라? 부동산 등에서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 등을 여러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 부동산 등 보시죠. 다시 몇 가지로 구분하죠? 소그룹을 세 가지. 부동산 하나. 그래서 이거는 실물자산이죠. 실물자산이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뭐죠 여러분? 여기는 권리,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 성격이 달라. 부동산은 무슨 자산이고 실물자산이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뭐고 여러분? 무형자산. 그 다음에 이름이 들어온 뭐야? 기타자산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 2번과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의 1번 묶으시고요. 얘들이 가장 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답은 여기서 많이 나와. 뭐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거 하나하고 기타 자산에서 몇 번? 1번. 사업운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연금. 이게 시험에서 가장 모범 답안을 많이 물어보고요. 여러분은 답은 자 보세요. 부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기타 자산 있죠. 자, 기타 자산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여기까지 2번까지만이야. 2번까지만. 그러면 여러분 그 밑에 눈으로만 보세요. 3번과 기타 자산 3번과 4번 있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3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특정 법인 주식. 4번 뭐랬어요 여러분? 특정 업종 영위법인 뭐야? 주식. 아, 3번과 4번은 뭐에 관련된구나? 주식. 그러니까 그 밑에는 주식과 묶여버리는 거니까 얘들은 절대 뭐는 아니다. 답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들어갈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그러면 부동산은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거죠. 토지와 뭐예요 여러분? 건물이에요. 자, 여기서 약간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지방세는 토지, 그 다음에 뭐라냐면 건축물 그랬어요. 건축물. 그런데 국세로 오면은 건축물이라 사용하지 않고 건물로 표현합니다. 뭐 이런 차이점이 있어. 좀 세세한. 그래서 국세에서는 건축물이라 그러지 않고 뭘로 표현한다 여러분? 건물로 표시합니다. 건물. 그러나 우리가 알고는 토지 건축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시험 갖고는 뭐 물어볼 게 없어요. 별로. 한마디로 요것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사실상의 모든 부동산이 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것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뭐이기만 하면 부동산이기만 하면 공부상의 등기 등록 여부 등과 관계이시 없이 모든 다 부동산의 과세 대상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이 분이 계셔요. 아니 그러면 무허가 건물 양도했는데 무허가 건물도 양도세 과세합니까? 아니 당연히 과세하죠. 그때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무허가 건물에 재산세 내요 안 내요?
내요. 그거 어떻게 내는데 등기부도 없는데요. 아 거기 구청에서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이 따로 있다고. 세금 때리는 건 걱정하지 마 여러분. 걔들이 다 알아서 때려. 자꾸 쓸데없는 걱정하는 분위기인데. 예. 그래서 결론 사실상의 모든 뭐가 토지나 건물이 다 뭐다 여러분? 과세대세나 등기 여부나 건축 허가 여부 이런 거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이거면 끝이야 얘는.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권리는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여러분. 자 밑줄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만 밑줄 쳐야 돼. 왜 다 쳐 밑줄을. 묶어.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민법에서 봤던 용익물권이잖아. 용익물권. 그래서 제가 구분하는 거야. 근데 민법에서 용익물권은 몇 가지였는데? 3가지. 뭐 없어 지금 거기? 그러면 놓치면 안 되죠. 옆에다 적어놔야죠. 뭐는? 지역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구나. 근데 나왔어 얘는 이미 최근에. 재작년에 나왔죠.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름 민법에서 배우셨던 용익물권 중에서 뭐만? 지상권과 전세권만이야. 근데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뭐랬어요 여러분? 임차권이죠. 임차권이니까 이거는 이제 또 물권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채권이야. 그러다 보니까 앞에의 지상권 전세권과는 달리 임차권은 조건이 붙어 시뻘겋게 등기된 이게 조건이야. 과거 초창기 때 시험에서 많이 모범 답안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낼게요. 부동산 임차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하다? 등기를 요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뭐는?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럼 출제는 시험에 낼 때 이렇게 내는 거죠.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 잡아봐라 해놓고 부동산 임차권이다 앞에다 뭘 깔아놔? 미등기된. 그러면 여러분은 잡아내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이미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험에 안 난 게 뭐가 있냐 하면 지역권이 없다. 지역권 주의하라 했더니 그에 역시 지역권이 그대로 시험에 납니다. 근데 자 2번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거기 1번은 옆에다 적으세요 여러분.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입장은 옆에다 적으세요. 얘는 실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무슨 규정이냐면 사장 규정입니다. 사장 규정. 1번의 특징은 뭐다? 사장 규정입니다. 또 사장 규정 그러니까 또 무슨 생각나? 김 사장님. 그 김 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은 규정이다 그 얘기야. 실무에서는 일어나지는 않는 의미, 어떤 선언적 의미로서만 존재하는 규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는? 2번 부동산을 뭐 하시는 권리는? 얘는 실무에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엄청 일어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얘가 더 중요한가?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거기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대표로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죠. 밑줄 아파르 당청권,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실무에서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 소위 말하는 딱지. 그거예요 여러분. 얘는 실무에서 많이 일어나. 특히 아파트 당첨권 실무에서 많이 일어나요? 일어나잖아. 소위 말하는 뭐 떴다방. 그죠? 떴다방. 여러분이 참여하잖아 적극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말 좀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은 이런 데 가서 영업하는 것도 괜찮죠. 그 대신 여기는 이동 공유중개사 사무실이죠. 떴다방은. 과세관청이 떴다 그러면 무조건 걷어갖고 튀는 거야.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죠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뭐야 여러분? 입주권 소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세법에서는 아파트 당첨권은 주택과는 별개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소득세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주택으로 취급한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파트 당첨권은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안 미치는데? 안 미치는데 뭐는? 조합원 입주권은 뭐를 어디에 미친다? 주택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우리 뭐를 취급한다? 주택으로 취급합니다. 주택으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같이 다닌다 보시면 돼요. 어디에서는? 양도소득세에서는. 놓치면 안 돼. 이거 꼭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항상 누구랑 같이 다닌다? 주택과 같이 다녀요. 주택과. 느끼시. 그래서 얘는 근데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아파트 당첨권인 상태야. 지금 아파트 분양 신청해서 뭐가 됐어? 당첨됐어? 근데 아직 아파트가 완공이 됐어 안 됐어? 안 된 상태가 바로 뭐야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아직 건물 자체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 얘는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냥 단순한 뭐야 여러분? 권리야. 그죠? 그래서 분양 신청해서 당첨되면은 분양 조건에 따라서 그 대금을 입금하면은 내가 그 아파트를 뭐 할 수 있는 거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해. 근데 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주권 뭐로 취급한다? 주택으로 취급한다.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얘는 태생이 뭐였던 애야? 주택이었던 애지, 주택.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자, 주택이었다가 얘가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시행이 되면 이 상태에서 이 주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거되는 거죠. 철거 상태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주권이 되는 거죠. 얘가 이걸로 바뀐 거죠. 무슨 상태에서는? 사업을 뭐 할 때는? 시행할 때는. 그러다 나중에 얘가 뭐가 되면? 완공이 되면 다시 뭐로 바뀔래요, 여러분? 주택으로 바뀔래죠. 이해하시나요, 지금? 그래서 얘는 지금 양도 상태에서는 뭐이지만 입주권이라는 뭐지만 권리지만 얘는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주택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다시 뭐로 바뀔래요, 여러분? 주택으로 바뀔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태 사회생활을 오셨다. 그럼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가 잠시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시험 학교 가면 다시 사회로 필드로 나가실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는 뭐로 보냐면 한시적 주택으로 보는 거죠. 얘는 잠시만 권리로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야. 인문 가정이고 나발이고 없어. 얘는 입주권은 뭐로 취급한다? 주택으로 취급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걸 조금 이야기해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갑씨가 A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양도하는 거야. 주택을 양도해. 이걸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지금 매매를 중개한 거야. 그러면 A라는 주택에 양도돼서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양도소득세. 그럼 이 사람은 우리 세법상 몇 주택제로 보는 거야? 다른 게 없다면 1주택제로 보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A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B 아파트 당첨권을 가지고 있어. 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갑은 뭘 또 갖고 있다고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이야. 그럼 우리 양도세 몇 주택제로 보는 거야? 몇 주택제로 본다고? 1주택제로 본다고. 당첨권은 주택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안 미친다고? 안 미친다고. 그런데 얘가 요 말고 시라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하나 또 갖고 있어. 어이씨,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 요 놈은 주택수에 어떻게 하라고요? 잡으라고요. 얘는 주택수에 잡힌다고요? 안 잡힌다고요? 안 잡힌다. 결론. 그러면 우리 갑은 양도소득세에서 갑은 몇 주택제로 본다는 얘기야? 2주택제로 본다는 얘기야. 2주택제. 그러면 얘는 비과세를 원칙적으로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 그 얘기야. 아주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공법하고 배우실 때 자꾸 공법은 공법이고 세법은 세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공부하다 자꾸 이 공법 내용을 자꾸 여기 세법에다 억지로 맞추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힘들어져. 여러분이 힘들어져. 그냥 편하게 공법할 때는 공법, 세법할 때는 세법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공법할 때는 공법, 세법은 세법이야. 근데 그걸 자꾸 자기가 조인트 시키려고 그래 막. 그럼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뭐예요, 여러분? 자, 건축법에서 들어갔나? 아직 안 들어갔나? 자, OP들은 건축법에서 뭐를 봅니까? 주거시설을 봅니까? 업무시설을 봅니까? 업무시설을 보죠. 그거는 건축법 공법 얘기란 얘기야.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얘를 뭘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 OP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OP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 요즘은 이게 주거용 기능이 강하다 OP들은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얘를 뭘로 사용하면, 그러면 공법에서는 뭐를 본다? 얘를 업무시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시설을 보는 것은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얘기는 공법 얘기란 얘기야. 근데 우리 뭐는 세법에서는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얘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가? 그럼 우리는 뭐를 본다고? 그러면 어떤 분이 이래? 아니 공법에서는 주택을 안 본다 왜 세법에서는 주택을 봅니까? 그래. 아이씨. 그건 공법 얘기고 세법은 세법이란 얘기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분해서 정리해달라는 얘기야. 아, 왜 공법은 이런데 왜 세법이 이러냐가 자꾸 물으면 그분이 힘들어져. 물론 제가 더 힘들지만 묻어버릴 수도 없고. 제가 뭐 얘기하는지 이해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공법할 때는 공법대로 정리를 하고 그거는 공법 얘기고 세법할 때는 뭐로 보라? 세법 규정으로 보라는 얘기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러분? 여기에 미친단 말이야. 실무 나가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에 일어나요.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 저 오피스를 뭐하고 있던 사람이, 임대하고 있던 사람이 거주했던 주택을 양도한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오피스를 매입해서 이걸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임대를 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거주하던 뭐를 하나 갖고 있는 거야? 주택. 그래서 이 주택 하나 양도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몇 주택째로 보는 거야,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데 잘 봐. 오피스를 매입해서 이걸 뭘 주고 있는 사람이, 임대 주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뭐 하고 있던 거, 거주했던 주택을 팔았다고. 그럼 원칙 몇 주택자? 응? 여보세요. 제가 오피스텔에 여기는 지금 뭘 붙여놨어? 제가 이 조건을 제가 걸어놨잖아. 이걸 안 보면 안 되지. 얘를 무조건 세법이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피스텔을 이걸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주택이 아니지만 오피스텔이라더라 이걸 뭘로 사용하면 뭐로 본다? 우리 세법은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안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까이도 보면 조건을 안 봐. 조건을 그냥 결론만 외워. 무조건 주택 오피스텔 세법은 주택이래. 그러면 이제 창문 여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몇 층이야? 6층이래. 한번 뛰어볼죠? 제가 뭐 얘기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가끔도 오해하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무조건 세법상 주택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뭐가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 세법으로 본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이 신문 나갔을 때 판단하셔야죠. 자, 오피스텔을 뭐하고 있던 사람이, 임대하고 있던 사람이 뭐하고 있던 거를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했다. 그러면 우리 세법은 몇 주택제로 봐야 돼? 이러면 1주택제로 봐야 돼. 1주택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오피스텔을 뭘 줬는데, 임대를 줬는데 그 임차인이 이걸 뭘로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우리 뭐에 잡힌다고? 주택으로 본다. 그럼 우리 세법 몇 주택자가 된다고? 2주택자가 된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럼 이 사람 직접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지. 근데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한테 뭐라고 얘기한가? 나 이거 주택 하나밖에 없어. 주택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1세대 1주택자 2년 이상 벌었으니까 비과세 맞네 라고 여러분이 얘기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뭘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오피스를 뭘로 사용하면 주거인을 하면 우리가 뭐를 본다? 주택. 그럼 원칙 비과세 못 받는다는 얘기야, 여러분.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택으로 본다는 건 뭘 계산할 때? 주택수 계산할 때 주택수 어떻게 하란 얘기야? 잡으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예. 그 다음에 기타 자산에는 몇 번까지만 보면 된다, 여러분? 2번까지만 보면 되는데 1번이 시험에 잘 나오더라. 1번의 특징이 뭐다, 여러분? 영어권이야. 소위 말하는 뭐야? 권리금.
실무에서 뭐라고 하기도 해? P라고 하죠. 예. 자, 근데 이 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 밑줄. 부동산과 함께 양도. 이 시뻘겋게 쳐야 돼, 여기다가. 부동산과 함께 양도. 이 말이 있어야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업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야.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예. 그래서 그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죠.